사람도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의 미래도 정해져 있지 않을까. 경두계 자기 자극 장치라는 게 있어요. 피험자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해주고 오른쪽 버튼 탁 눌러요. 아니 갑자기 오른손 왜 올렸어요? 아 제가 좀 팔이 저려가지고 방금 올렸어요. 죄송합니다. 연구자들이 눌러서 올린 거거든요. 뇌에서 이유를 가져다 내는 거다. 그거를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부르는 거 아닐까.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이 거부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거부에 대한 준비 전이도 며칠 전에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거부 의지도 결국 의지가 아니라 이것도 결정된 거 아닐까라고 또 주장하는 보리도 나와서 굉장히 이건 머리가 아파질 수 있는 거죠. 반갑습니다. 저는 구글라는 플랫폼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의생명공학을 전공한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밌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1997년에 네이처지에 게재된 결과인데 와인 가게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독일 음악을 틀어두면 독일산 와인이 많이 팔리고요. 반대로 프랑스 음악을 틀어두면 프랑스 와인이 더 많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당연히 실험에 참가한 참가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려주지 않았고요. 근데 끝나고 나서 실험 결과를 자세하게 알려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나는 진짜 이거 먹고 싶어서 고른 거라고, 이런 대답을 다들 했다고 그래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결과들이 있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수많은 환경적 요인이나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사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만들어지는 고도로 복잡한 생화학적 기계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시발점은 뉴턴을 포함한 수많은 고정역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뉴턴 같은 경우는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뉴턴의 1, 2, 3법칙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입자들이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런 입자들이 뉴턴의 방정식을 잘 적용하면은 결과적으로 얘가 어디 있지만 어디로 날아가고 어디로 도착할지를 다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방정식을 대입했을 때 항상 정답이 맞았고요. 이런 거시세계에서는 가장 극단적인 예로는 이 라플라스라는 수학자가 있었는데 이 수학자는 우주에 누군가 모든 입자의 상태를 다 알 수 있는, 모든 입자들의 운동, 위치, 방향성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 생명체가 있다면 그 생명체는 100년 뒤, 1000년 뒤에 우주가 어떤 모습일지도 다 알 수 있고 로또 번호가 뭔지도 알 수 있고 다 알 수 있다. 이런 개체를 이제 당연히 없겠지만 라플라스의 악마라는 표현을 쓰고요. 현재 상태를 완벽히 알 수 있다면 미래도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게 고정역학파에서 파생된 주장들이고요. 우리 사람도 알갱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리도 좀 복잡할 뿐이지 이런 결정론적인 세계관에 종속된 하나의 입자들의 집합일 뿐이니까 우리의 미래도 정해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확장되기까지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들이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에 불과하냐,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우리가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 선택이 바뀌는 것도 이 뇌의 기분을 바꿔주는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원자들의 모임에 의해서 기분이나 선택이 바뀌는 거거든요. 입자도 고도로 복잡할 뿐이지만 결국 까놓고 보면은 고정역학자들이 주장하는 결정론적인 세계관에 종속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하는 선택도 내가 진짜 원해서 한 선택 같지만 결국 이 뇌에서 일어나는 알갱이들의 움직임에서 이미 선택된 결과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광고의 메커니즘을 보면 결국 노출이거든요. 특정 광고 제품을 노출함으로써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광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구매율을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들어가자면 자유의지와 관련된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실험이 있습니다. 1980년에 이뤄진 벤자민 리벳의 실험인데요. 벤자민 리벳이란 이 분은 사실 처음부터 이 실험을 한 건 아니에요. 기존에 다른 분이 한 연구 결과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한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처음에 봤냐면 1964년에 한스 코른 후보랑 리더 디케라는 분이 어떤 거를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때 신기하게도 준비 전이라는 게 생긴다. 그게 뭐냐면 뭔가 의지를 가지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미 우리 몸에 에서 특정 신경파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1964년 연구 결과를 보고 벤자민 리벳이 되게 신기하게 생각한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던 결정 같은 것들도 결정 내리기 전에 준비 전이가 미리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뭔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한 게 아니고 이미 우리 뇌에서 결정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확장하기까지 한 거죠. 그래서 1980년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걸 했냐면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랜덤하게 누르고 싶은 감정이 들면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눌러주세요. EEG, 뇌파를 파악하는 장치를 단 다음에 실험을 하게 한 거죠. 랜덤하게 이제 버튼을 눌러요. 사람들이 누르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똑같이 여기서도 버튼을 누르기 0.55초 전에 이미 준비 전이가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점은 지금 눌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누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눌러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누르는 데까지는 0.2초가 걸려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눌러야 되겠다 생각하는 0.35초 전에 준비 전이가 생긴 거죠. 분명히 내가 원해서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전에 이미 우리 뇌에서는 뇌파가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결과를 보고 어쩌면 자유의지가 없지 않을까라고 이런 주장들이 나왔고 굉장히 학계에 큰 반향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맞아요. 0.35초 전에 미리 뭔가를 알 수 있다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너무 짧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다양한 후속 실험들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1999년도에 패트릭 해거드라는 과학자의 추가적인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뭐냐면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뇌파에 있는 자극장치를 달고 실험자한테 손가락을 움직이게 했어요. 처음에는 지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 올리세요. 그럼 딱 올렸어요. 그 다음에는 지시 말고 여러분들이 원할 때 손가락 올려보세요. 그럼 자기가 원할 때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때 올려야 되겠다. 올리겠죠?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벤자민 리벳 실험처럼 똑같이 올리기 전에 준비 전이가 올라온 건 당연히 확인했고요. 플러스로 지금 두 번째 손가락 올리세요. 이거는 누가 시킨 거잖아요. 수동적인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우리 뇌에서 활성화된 뇌 부위랑 이제는 올리고 싶을 때 올리세요. 그때도 사실 시켰을 때랑 똑같은 뇌 부위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자유롭게 선택한 경우와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경우 모두 뇌 활동 패턴이 거의 똑같다. 결국 우리의 자유의지는 뇌가 이미 내린 결정을 나중에 우리가 인식하고 이걸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거 아닐까. 뿐만 아니라 0.5초 더 전에 이 사람이 뭔가를 선택한 결과는 없을까. 실제로 그런 후속 연구가 많이 연구됐는데 2008년도에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4월호에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존 데일란 하인즈 교수 연구팀이 연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버튼 두 개가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버튼 있는데 누르고 싶은 건 눌러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fMRI 장치를 통해서 관측해보니까 이 사람이 오른쪽을 누르든 왼쪽을 누르든 눌러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그 활동 전이가 발생하기 10초 전에 그 사람이 버튼을 누를지 말지, 심지어 왼쪽 버튼을 누를지 오른쪽 버튼을 누를지도 알 수 있었대요. 10초 전이면 엄청나게 뒤로 밀린 거죠. 강력한 실험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사실은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게 굉장히 확정적인 것처럼 말해요. 100% 10초 전에 이 사람이 오른쪽 버튼을 누를지 왼쪽 버튼을 누를지를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결과를 보면은 한 60에서 70% 정도가 맞췄어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결국 이게 무조건 완벽한 결정이 돼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뇌는 특정 방향으로 결정을 할 경향을 보일 수는 있지만 이게 최종적인 행동을 100% 결정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결과만 봐도 비슷한 결과가 또 있어요. 뭐냐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뇌에 이제 뇌파를 인지하는 걸 설치하면은 가위바위보 할 때 무조건 이길 수 있대요. 왜냐하면 가위 낼 때, 묵 낼 때, 보 낼 때 이미 몇 초 전에 이 사람이 뭘 낼지를 예상을 할 수 있대요. 같은 맥락으로 가위바위보 게임도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닐까. 근데 이거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100% 이게 맞는 게 아니고 한 60에서 70%를 맞추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결정론적인 세계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특정 전문가분들은 내가 나의 자유의지를 인식하는데 일종의 좀 시차가 있기 때문에 내 신경반응과 자유의지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차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서 조금은 보수적인 시각에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이 입자라는 것 자체가 미시세계의 작은 입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결정하는 호르몬 같은 것도 확률의 지배를 받거든요. 미시세계로 가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에서 내가 예측한 범위가 다른 데로 가버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다른 데로 나와서 이게 60에서 70% 맞추는 거 아닐까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네. 이게 착시라는 게 사실 우리는 빛이 들어오면 이 망막에 빛이 맺히면서 시신경세포 시각 수용체가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인지를 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망막에는 1제곱센티미터 범위당 약 1000만 개의 광수용체가 존재해요. 이거는 엄청난 거고 그 어떤 과학기술로도 구현이 안 돼요. 그만큼 최첨단 어떤 카메라보다 더 뛰어나고 정밀하고 민감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시를 왜 보는 걸까? 시각 정보를 해석하는 방식이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자면 여기 자동차가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자동차가 쫙 이게 악셀을 밟고 가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자동차가 점점 이제 멀어지면 작아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자동차가 내 눈앞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다 라고 보지 않잖아요. 점점 멀어지고 있다 라고 우리가 인식하잖아요. 이게 카메라 그리고 객관적으로 뭔가를 보는 거랑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뭐야 눈앞에 있는 게 작아지고 있네라고 인식하면 이거는 그 사람의 생존율에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를 만들 수 있겠죠. 호랑이가 멀리서 뛰어나는데 호랑이가 저 멀리서 점점 커지고 있다가 아니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있는 그대로 본다기보다는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버무러지면서 결국 생존율이 증가되는 방향성을 가지게 된 거고,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제한된 환경입니다. 빛이 좀 부족한다거나 내가 처해진 환경이나 위치에 따라서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 생존율이 높은 방식으로 세상을 인지하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모든 걸 다 바라본다기보다는 생존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착시가 폰조 착시 효과라 그래서 지평선 근처에 있는 물체는 그냥 보는 거에 비해서 훨씬 크게 보이는, 왜냐면 지평선에 있는데 이렇게 멀리 있는데 얘가 이 정도야? 주관적으로 세상을 이제 바라보는 거 되게 크게 보는 것처럼. 그리고 같은 색인데도 같은 색을 표현했는데도
때도 마치 이 색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면 배경을 더 밝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도 결국 생존율을 올릴 수 있게끔 진화가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착시 현상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의지도 착시의 한 일환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결과가 하나 있어요. 2007년에 나왔던 결과 중 하나인데 경두계 자기 자극 장치라는 게 있어요. TMS라는 장치인데 피험자가 있으면 TMS 장치를 특정 피질에 달면 자극을 주면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오른쪽으로 올라가요. 왼손 버튼을 누르면 왼손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피험자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해주고 그냥 장치만 달고 실험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연구자들이 오른쪽 버튼 딱 눌러요. 그럼 그 사람이 당연히 자극을 받았으니까 오른손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연구자들이 시치미를 딱 들고 아니 갑자기 오른손 왜 올렸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피험자들이 갑자기 이유를 대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올린 것처럼. 아, 제가 좀 팔이 저려가지고 방금 올렸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아, 얘가 좀 가려가지고 올렸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연구자들이 눌러서 올린 거거든요. 외부 조작으로 몸이 움직인 경우에도 자신의 의지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이미 결정은 했고 뇌에서 이유를 가져다 내는 거다. 그거를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부르는 거 아닐까. 자유의지도 의지적 착시다, 하나의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이 결과가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결과들이 있는 게 쥐를 대상으로 실험해봐요. 물맛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있는데 특정 청색광을 쬐주면 그 신경세포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러면 그 쥐는 목이 안 마른데도 갑자기 목이 말랐다라는 것처럼 막 물을 핥는 행동을 해요. 이런 것들도 외부에서 뭔가 자극을 줬는데 내가 목이 말라서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 다 뭔가 정해져 있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 내가 진짜 선택한 거다라고 착각하는 거이면은 우리는 아무 의지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안빈낙도하면서 사는 게 정답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벤자민 리벳이라는 처음으로 이런 실험을 했던 과학자가 그렇다면 인간은 아무런 통제권도 없고 그냥 무조건 정해진 대로 행동하는 존재인가 의심을 하면서 1985년도에 추가 실험을 합니다.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번에는 같은 실험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버튼을 누르고 싶은 생각이 들면 버튼 누르세요. 근데 누르기 직전에 혹시 누르기 싫으면 안 눌러도 돼요. 이것까지 추가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똑같이 버튼 누른 순간부터 0.5초 전에 준비 전이가 발생하는데, 중요한 거는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누르는 그룹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들은 누르려고 했다가 그냥 누르기 싫어서 안 눌렀어요. 이런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의식적 선택보다 내가 먼저 행동을 준비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 어쨌든 누르기 전에 항상 이런 전이가 발생했으니까.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행동을 억제할 자유는 우리가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이 활동 전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버튼을 안 누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거부의지라는 표현을 하고,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기계처럼 움직이는 존재는 아니다. 우리는 거부의지가 있다. 행동에 대한 결정권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을 이 벤자민 리벳이 추가 실험을 통해서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거부의지를 입증하는 그룹들이 많았어요. 손가락 움직여봐라 했을 때, 지시했을 때랑 스스로 움직였을 때 둘 다 같은 내부가 활성화됐다 그랬잖아요. 패트릭 해거드도 이런 실험을 했어요. 결론은 다 비슷하게 나와요. 준비 전이가 나타났고 선택을 하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나타나더라.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이 거부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거부에 대한 준비 전이도 며칠 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거부의지도 결국 의지가 아니라 이것도 결정된 거 아닐까 라고 또 주장하는 보리도 나와서 굉장히 이건 머리가 아파질 수 있는 거죠. 연구하고 연구할수록 굉장히 복잡해지고 머리가 아프다. 사실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흑백 논리로 볼 수는 없어요. 경향성은 알지만 100%는 아니거든요. 확실한 결론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한 자유의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최소한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 라는 게 주된 신경생리학자들의 의견이고요.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자유의지가 진짜 없다라는 게 밝혀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전체 지구 법체계 시스템이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살인을 했는데 이 살인 자체도 결국 정당화될 수 있잖아요. 모든 게 정해져 있고 나는 그 정해진 거에 따라서 한 것뿐이다. 사실 아직까지 완벽하게 자유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과학계의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건 설령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더라도 있는 것처럼 믿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다들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건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사실 집 가는 이거 자유의지잖아. 그 느낌을 믿고 살아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실험적으로도 재밌는 결과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결과가 있냐면 학습된 무기력 실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1967년에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과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개들 24마리를 데리고 방을 3개의 방으로 나눠서 8마리 그룹 나눕니다. A방, B방, C방 있는데 C방은 그냥 자유롭게 있는 대조군 8마리 개들이고요. A방, B방은 바로 전기 충격을 주는 방이에요. 유일하게 차이점은 A방은 버튼인데 이 버튼을 걔가 코로 누르면 전기 충격이 꺼져요.
내가 능동적으로 전기가 왔을 때 처음에 모르겠지만 학습을 통해서 이거 누르면 꺼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B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수동적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서 전기 충격 왔는지도 모르고 언제 꺼질지도 모르고 그렇게 조성한 다음에 전기 충격을 주면요, A방 개들은 막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다가 결국에 이제 누르면 꺼지는 거 알아요. 그럼 얘네들은 선택권이 있으니까 내가 선택하잖아요. 버튼을 누를 때 B방 전기 충격도 같이 꺼져요. 같이 전기 자극이 오고 같이 꺼지죠. 근데 꺼지는 선택권 A방만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차이는 버튼이 있냐 없냐 차이고 전기 충격 받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B방 개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반응이 많아지고 건강이 되게 나빠졌어요. 무기력해지고. 심지어 이 친구들을요, 다음날 방 3개 똑같은 이제 A, B, C로 나누고 담 하나를 설치해요. 그 다음에 담을 넘어가면은 전기 충격이 멈추게끔 설계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전기 충격을 주면요, 버튼을 눌렀던 이 개들은 능동적으로 이 담을 건너는 연습을 하고 건넜을 때 전기 충격이 안 온 걸 알아서 다 그걸 건너가요. 근데 B방 친구들은 계속 전기 충격을 받아요. 잘 안 넘어가고. 그래서 같은 상황이고 같은 자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삶의 태도나 건강 정도나 스트레스 정도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비슷한 실험으로 또 이런 게 있어요. 1970년도에 쥐를 대상으로 또 실험을 했는데 유전자가 똑같은 쥐들을 막 모은 다음에 뭐 A, B, C방으로 나눠가지고 A방은 똑같이 버튼이나 레버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B방은 없어요. C방은 그냥 전기 충격 안 주고요. 그런 다음에 전기 충격 주면은 거기 있는 쥐들은 열심히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 A방 쥐들은 똑같은 전기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방 쥐들에 비해서 건강도가 훨씬 건강해지고요. B방 애들은 되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지고 위궤양이 많이 발생했어요. 더 놀라운 점은 C방 쥐들은 전기 자극을 안 받았는데 A방이랑 비교하면 건강 정도가 거의 비슷했어요. 전기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물론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설령 없더라도 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능동적으로 세상을 개척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결국 여러분들 자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진취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더 긍정적으로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실험적 결과인 거죠. 사실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뇌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선택을 하고 의지를 가진 것도 뇌에서 만들어지잖아요.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는 거는 결국 이 뇌에서 분비된 신경전달 물질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동기부여와 가장 관련돼 있고 행복감을 불러일으켜주는 거가 가장 관련돼 있는 게 세로토닌과 도파민이에요. 근데 이거가 무조건 정해진 대로 약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얘네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비하는지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을 조성하고 뭘 먹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도파민, 세로토닌 분비량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한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랑 불안장애를 앓고 살았는데 이런 것들을 물질, 내 몸을 바꿈으로써 내 의지도 바꾸자라는 생각을 한 거죠. 도파민, 세로토닌 레벨을 다시 정상 레벨로 돌리기 위해서 방법들을 많이 찾아봤고, 그런 것들이 아침에 햇빛 쬐기, 아침에 햇빛 충분히 쬐면요 세로토닌이 충분히 분비돼요. 그럼 동기부여가 충만하고 결국 하루를 되게 충만하게, 의지가 충만하게 살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세로토닌이 한 14시간에서 17시간 지나면 수면에 취하게 해주는 멜라토닌을 많이 또 만들어주게 촉진시킵니다. 그럼 또 꿀잠을 잘 수 있겠죠. 저는 같은 몸을 가지고 같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단순히 햇빛 보는 것만으로도 분비되는 호르몬이 달라지고 의지력이 강해진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사람의 목숨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 사례 중 하나가, OECD 국가 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율이 대한민국 1등이지만 레벨 높은 곳이 바로 그린란드거든요. 거기는 1년 중 한 3개월이 해가 안 떠요. 그리고 1년 중 3개월은 백야락을 해서 해가 계속 떠 있고요. 3개월은 극야락을 해서 해가 안 떠 있고요. 그럼 결국 이런 빛 밸런스가 다 깨지니까 세로토닌 밸런스가 다 깨졌다. 그것 때문에 아마 이런 극단적 선택이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레벨 높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주장도 있고, 이 계절성 우울증이 큰 연관관계가 있다,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 쬐는 게 인생에 큰 도움이 됐고, 저도 히키코모리처럼 우울증 앓고 몇 년 살다가 햇빛 쬐고 나서 정말 의지가 많이 생겼고, 그때부터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고 하나하나씩 작은 목표 세우다가 중간 목표,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런 것들도 큰 도움이 됐고요. 땡볕에 쬐는 거 말고 해 뜰 때 쬐면은 그렇게 자외선 수치도 높지 않고, 또 선크림 바르고 눈을 통해서 들어온 햇빛은 세로토닌을 많이 만들어준다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여의치 않다 그러면 햇빛 조명도 판매를 합니다. 1만 럭스 이상의 조명을 켜시면 아침에 그거 쬐고 있으면은 자연광 받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하니까 그런 거 쬐시고, 여러분들의 호르몬을 바꿔서 내 자유의지를 내가 진취적으로 스스로 결정해서 멋진 삶을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